형님만 없으면 이제 회사는 제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닷가 절벽 끝 한 노인이 굵은 밧줄에 묶인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건 생선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12살 소년 서준호였어요. 절벽 아래에서는 거센 파도가 바위를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준호는 겁에 질려 서 있기만 하지 않았어요. 작은 몸으로 끝내 절벽 아래로 내려가 그 노인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해낸 노인은 큰 건설회사를 일군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회장을 업고 할머니와 둘이 사는 낡은 집 대문을 여는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문을 열어준 할머니 얼굴을 본 강태준 회장이 숨이 멎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겁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을 본 얼굴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강태준 회장은 왜 그토록 소스라치게 놀란 걸까요? 안녕하세요. 빗속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준 복례도 등에 업힌 낯선 노인보다 먼저 그 노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늘 예상보다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떨리듯 커진 눈동자, 마치 수십 년을 건너 한순간에 옛날로 되돌아간 사람 같았지요. 준호는 그 기묘한 침묵을 느꼈지만 당장 따져 물을 겨를이 없었어요. 노인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질 듯 흔들렸거든요. 할머니, 먼저 안으로 들여야겠어요. 숨이 너무 약해요. 그 말에 복례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답지 않게 급히 비켜서며 문을 더 활짝 열었지요. 어서 들여라. 아궁이 불부터 살려야겠다. 준호는 젖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노인을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방 한 칸짜리 집에는 오래된 장판 냄새와 장작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군데군데 종이가 덧발라져 있었고 창문 틈은 헝겊으로 막아둔 상태였지요. 비바람이 심한 날이면 그 틈새로 찬 기운이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그런 집이었지만 복례소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어요. 젖은 외투를 벗기고 거친 수건으로 얼굴에 빗물을 닦아내고 묶였던 손목 자국을 먼저 살폈지요.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스스로 묶인 흔적은 아니었어요. 복례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입술을 다물었어요. 준호야, 물 끓여라. 부엌 선반 위에 생강 조금 있을 게다. 네. 준호는 곧장 아궁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젖은 장작은 잘 붙지 않았고 손은 추위와 긴장 탓에 자꾸 떨렸어요. 그제야 손바닥 여기저기가 찢어져 있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절벽 바위를 붙잡고 오르내릴 때 생긴 상처였지요. 소금기 밴 피가 상처 끝에 엉겨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런 손을 흘끗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입에 문 헝겊 조각을 떼어 준호 손바닥에 먼저 감아주었습니다. 너도 다쳤구나.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부터 보세요. 복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주 손등을 한번 꼭 눌러주고 다시 노인 곁으로 돌아갔지요. 그 짧은 손길만으로도 준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그래 왔거든요. 복례는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뒤 희미하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젖은 셔츠 사이로 드러난 어깨와 팔에는 멍이 퍼져 있었고 머리 옆으로는 피가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손목에 채워진 시계 하나만큼은 이 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평생 본 적 없는 값비싼 물건처럼 보였지요. 외투 안주머니에서는 젖은 명함 지갑도 하나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복래 시선이 닿자 말없이 장롱 위에 올려두었어요. 복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등잔불 아래 흔들리는 천장을 한번 보고 옆에 앉은 복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지요.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메마른 입술이 겨우 움직였습니다. 복래 씨? 준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복래도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인매를 다잡고 조용히 물수건을 짰지요. 말 아끼세요. 지금은 열부터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노인의 목소리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복래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젖은 이마를 닦아주고 생강 달인 물을 식혀 입술에 적셔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잔불 아래 드러난 손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준호는 난생 처음 보는 분위기에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복래가 누군가 앞에서 저렇게 말을 아끼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과 부딪혀도 장터에서 손해를 봐도 복래는 언제나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낯선 노인 하나가 방 안에 누워 있을 뿐인데 오래 묻어둔 시간이 함께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지붕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바람은 창문 틈을 흔들었고 바닷물 냄새 섞인 겨울 기운이 방 안까지 파고들었지요. 준호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으며 가만히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할머니가 저런 얼굴을 하는지, 왜 자기 이름처럼 할머니 이름을 부르는지 아이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복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본 일은 밖에 쉽게 말하지 마라. 왜요? 복래는 대답 대신 방문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작고 소문은 늘 사람보다 빨랐어요. 더구나 통장 아들 상철 같은 사람 눈에 띄면 없는 말도 생겨나기 쉬웠지요. 준호는 그제야 할머니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냥 아직은 조용히 있는 게 낫다. 복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다시 정신을 잃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든 얼굴마저 편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미간이 가늘게 모여 있었고 손끝은 자꾸 이불을 움켜쥐었지요. 무언가에 쫓기다 쓰러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복래는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인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장롱이 명함 지갑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고서야 오늘 밤이 단순히 사람 하나 구해온 밤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12살 아이가 알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지요. 손은 쓰라렸고 몸은 젖어 떨렸고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준호는 신기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 안에 누운 낯선 노인 하나가 할머니와 둘이 지켜온 조용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만 같았거든요. 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려낸 이 노인이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강태준 회장이라는 것도 그 사나운 폭풍우보다 더 큰 일이 이제 막 문턱을 넘어오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어요. 준호는 이불을 덮고도 몇 번이나 눈을 떴습니다. 아궁이 불이 사그라질 때마다 방 안 공기가 금세 식었고 낯선 노인은 얕은 신음을 흘리며 뒤척였지요. 복래도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짚고
몇 번이나 일어나 불길을 살피고 물수건을 다시 적셔 노인의 이마에 올려두었어요. 그래도 묻는 말은 없었습니다. 복례는 밤새 한마디도 캐묻지 않았지요.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꼴로 절벽에 묶여 있었는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그런 것보다 먼저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어요. 복례가 아무렇지 않은 척할수록 속으로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리요. 날이 밝을 무렵이 되어서야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지붕 끝을 때리던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창호지 문틈으로 탁한 회색빛이 번져들었지요. 준호는 벽에 기대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가 부엌에서 들리는 그릇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비는 그쳐 있었어요. 마당 흙바닥은 밤새 내린 비로 질척였고 처마 끝에서는 아직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요.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 특유의 적막이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벌써 쌀뜨물을 올리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손놀림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마당에 나가 젖은 옷가지를 만져보다가 뒤쪽 방에서 들린 마른 기침 소리에 얼른 몸을 돌렸지요. 노인이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어젯밤보다 정신은 또렷해 보였지만 얼굴빛은 아직 좋지 않았어요. 입술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고 머리맡에 괜 식은 땀이 다 마르지도 않았지요. 복례는 미음 그릇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준호는 문턱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장롱, 군데군데 해진 장판,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그리고 작은 등잔까지 마치 아주 먼 곳에 와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천천히 눈에 담았지요. 그러다 시선이 복례에게 닿는 순간 그 굳은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복례는 모르는 척 미음 그릇을 내밀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복례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목을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지요. 여기가 어디요? 바닷가 마을이에요. 어젯밤에 아이가 어르신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그제야 노인 시선이 준호에게 옮겨갔습니다. 준호는 괜히 허리를 펴고 머리를 꾸벅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노인은 한동안 준호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날 살렸구나. 준호는 귀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사람이 계셔서요.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던 노인 눈빛이 잠시 무너지는 듯 했어요. 고맙다는 말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지요. 미안함 같기도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마음 같기도 했습니다. 복례는 더 길게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음부터 드세요. 기운이 없으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지만 선뜻 입에 대지 못했어요. 대신 다시 복례를 바라보았지요. 그 시선은 어젯밤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헛것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나를 아시오? 방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복례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물수건을 접어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처음 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끝에는 묘한 무게가 남았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시선을 거두지 못했어요. 마치 듣고 싶은 답이 따로 있었던 사람 같았지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미음을 한 숟갈 겨우 삼키고 눈을 감았어요. 준호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노인은 할머니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복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른다고 했지요. 아이였지만
그 사이에 말로 꺼낼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것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집안은 조금 분주해졌어요. 준호는 항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노인을 혼자 둘 수 없었고 복내 무릎도 밤새 더 상한 눈치였거든요. 준호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놓고 뒷곁에서 파 몇 부리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을 어귀 쪽이 평소보다 소란하다는 걸 알아차렸지요. 낯선 차 소리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큰 승용차가 드물게 들어왔어요. 길이 좁고 들어올 일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검은 차 한 대가 어귀에 멈춰서더니 한참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담장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다가 차 옆에 서 있는 사내 둘을 보고 얼른 몸을 숨겼어요. 둘 다 검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관광객처럼 두리번거리는 눈이 아니었어요. 어부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닌 얼굴들이었지요. 무엇보다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기색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를 붙들고 뭔가를 묻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 가슴이 괜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렸습니다. 상철이었지요. 아주머니, 무슨 일 있대요? 사람 찾는답디까? 상철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호기심이 더 많았습니다. 원래 남일에 귀가 밝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담장 안쪽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 근처로 수상한 사람 못 봤냐고 묻더라고요. 아주머니 말이 들리자 상철이 혀를 찼습니다. 희한하네. 꼭 누굴 잡으러 온 사람들 같잖아요. 그 말이 준호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준호는 얼른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노인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얼굴이 아까보다 더 굳어 보였습니다. 혹시 바깥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원래 알고 있던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요. 다만 이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이 평범한 떠돌이는 아니라는 생각만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복내는 그런 준호 얼굴을 한번 보더니 창문 틈새를 더 꼭 막았습니다. 준호야. 네. 오늘은 괜히 밖에서 말 섞지 마라. 상철 아저씨가 자꾸 물으면요. 복내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못 들은 척해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노인은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아직 휘청거렸지만 말은 조금 더 또렷해졌지요. 자신이 바다 근처에서 변을 당했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복내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싸늘하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서 삼키는 침묵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엉켜 있어 쉽게 꺼낼 수 없는 사람의 침묵 같았지요. 준호는 그런 어른들 분위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자 마을 공기도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골목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바닷가 쪽 개들이 먼저 짖곤 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누군가 마을을 천천히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복내는 저녁상을 차리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대문 꼭 걸어 잠가라. 왜요? 그냥 그러는 게 좋겠다. 짧은 말이었지만 준호는 더 묻지 못했어요. 밤이 내려앉은 뒤 세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국에 파를 띄우고 김치 몇 조각을 놓은 소박한 상이었지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준호 밥그릇보다 복내 밥그릇이 더 비어있는 것을 본 모양이었어요. 잠시 눈빛이 흐려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된장국 한 숟갈을 천천히 삼키며 아주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가만히 숨을 골랐지요. 그날 밤 준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봤던 검은 차도 마음에 걸렸고 담장 밖에서 들리던 상철 목소리도 자꾸 생각났어요. 그러다 마당 쪽에서 자갈 밟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잠깐 바람 소린가 싶었지요. 사각, 사각.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집 둘레를 천천히 돌고 있는 것 같은 발소리였어요. 준호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맞은편에 누운 노인도 이미 눈을 뜨고 있었지요.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등잔불 심지를 낮추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더 어두워졌어요. 셋 다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바라보는 사이 닫힌 대문 밖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이 집 맞는 것 같은데. 대문 밖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불빛이 있잖아. 할머니랑 아이 둘이 산다는 집이라던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준호 등줄기로 식은 것이 스르르 흘렀습니다.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복례는 등잔불 심지를 더 눌러 불빛을 죽였습니다. 희미한 주황빛이 방바닥에만 낮게 붙었지요. 노인은 벽에 기대 앉은 채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빛이 다시 굳어졌어요. 아까까지 식은 미움을 겨우 넘기던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숨소리조차 낮추는 모습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사람 같지 않은 기색이 스쳤지요. 복례가 준호 손목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얘야, 소리 내지 마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이미 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마당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대문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보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나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요.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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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라면 이렇게 두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웃들은 대개 이름부터 불렀거든요. 복례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따라 일어나려 했지만 복례는 손짓으로 말렸어요. 제가 나갈게요. 준호가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복례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어요. 무서운데도 무섭지 않은 척하는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복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례 목소리가 낮게 흘렀어요. 준호야, 뒤편 장독대 옆 창고 문 열어두어라.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작은 집 뒤편에는 오래된 어망과 깨진 삿갓, 빈 소금 포대를 쌓아두는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야 겨우 들어갈 만큼 낮고 먼지 냄새가 눅눅하게 밴 곳이었지요. 준호는 얼른 몸을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장판 끝을 밟아 뒤쪽 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손이 떨려 빗장을 2번이나 헛짚었지만 간신히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노인이 이미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휘청거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준호는 급히 노인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 숨어 계셔야 해요. 노인은 준호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어쩐지 무거웠어요. 준호는 노인을 부축해 뒷문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노인 숨이 거칠게 흔들렸지만 신음은 내지 않았지요. 그때 앞마당에서 복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중에 누구시오? 준호는 몸을 멈췄어요.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근처에 사고가 나서요. 혹시 어젯밤 수상한 사람 못 보셨습니까? 이 비바람 치는 밤에 누굴 보겠소?
늙은이 하나랑 손주 하나 사는 집이요. 복내 말투는 거칠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내어놓는 소리였지요. 마을에서 평생 산 사람 특유의 무심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노인을 창고 안으로 밀어넣듯 들였습니다. 안은 캄캄했고 오래된 밧줄 냄새와 마른 흙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노인이 기침이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벽에 기대 섰어요. 앞쪽에서는 여전히 말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절벽 근처를 지나갔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우리 애가 항구에서 일하긴 하지. 그래도 남의 일에 코박을 애는 아니요.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이었어요. 분명 상철이 입을 놀린 겁니다. 낮에 수상한 차를 보고도 입이 근질근질하더니 결국 별소리를 다 하고 다닌 것이 틀림없었지요. 낯선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를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준호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복내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어요. 애는 벌써 잠들었소. 새벽부터 일한 아이라 깨우면 밤새 끙끙 앓아요. 잠깐 얼굴만 보면 됩니다. 그 순간 준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숨기만 했다가는 오히려 더 수상해질 것 같았어요. 준호는 창고 문을 아주 조심히 닫고 앞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이불이 들썩일 것 같았지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데 대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사내 둘이 방 안까지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준호는 등을 웅크리고 자는 척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젖은 신발에서 흙냄새가 났어요. 누군가 이불 끝을 살짝 들추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준호는 속눈썹 한 올도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해 맞나? 그래 보이는데요. 아! 낮고 거친 목소리가 머리맡에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일부러 늦게 깬 사람처럼 몸을 움찔했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는 멍한 얼굴로 사내를 보았지요. 왜 그러세요? 어젯밤 절벽 쪽에서 뭐 못 봤어? 준호는 잠에 덜 깬 아이처럼 눈을 비볐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게 힘을 줬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그냥 뛰어왔어요. 무서워서요. 사람 본 적 없고? 없어요. 산의 눈빛이 준호 얼굴 위를 훑쳤습니다. 오래 볼수록 숨이 막혔어요. 그때 복례가 뒤에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밤중에 애를 왜 겁주시오? 우리 집에 숨길 사람이 있으면 저 구멍난 지붕부터 좀 고쳐주고 가시오. 그 말에 다른 사내가 짧게 비웃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는 시선에는 얕잡아보는 기색이 가득했어요. 오래된 장롱, 이 빠진 밥상, 군데군데 기운 이불. 누가 봐도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잠깐 방심이 스쳤지요.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나서려던 한 사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뒤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쪽은 뭐지? 준호 모간이 타들어갔습니다. 사내 시선이 뒷문 쪽으로 향한 것이 분명했어요. 창고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복례가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빈 창고요. 어망이랑 삿갓 처박아 둔 데지 뭐가 있겠소? 문 좀 열어보죠. 준호 손톱이 이불 속에서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철 씨, 차 좀 빼라니까요. 골목 막혀서 우리 집 수레가 못 지나가잖아요. 동네 아주머니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상철이 우물쭈물 대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 밖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지요. 사내 둘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을 사람 눈에 너무 오래 띄는 걸 원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결국 먼저 나가던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갑시다.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 다른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나가며 준호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지요. 꼬마, 생각나면 바로 말해. 괜히 일 커지면 너도 귀찮아진다. 준호는 겁먹은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대문이 닫히고 마당에 남아있던 인기척도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복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준호도 이불을 걷지 못한 채 누워 있었지요. 누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례가 천천히 뒷문으로 갔습니다. 준호도 그 뒤를 따랐어요. 창고 문을 열자 눅눅한 어둠 속에서 노인이 벽을 짚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지요. 대신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다 들으셨지요? 준호가 낮게 묻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말없이 노인 팔을 다시 붙잡아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무릎이 아픈지 걸음이 잠깐 흔들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다시 방 안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잠시 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들 어르신 찾는 거 맞지요? 노인은 대답 대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등 힘줄이 붉어졌어요. 한참 뒤에야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래 보이는구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어요. 이 노인은 단순히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 이유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넘겼어도 이제 이 집이 눈에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소?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문득 낮에 담장 밖에서 입을 놀리던 상철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 입이 더 움직이면 이 작은 집은 금세 마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그쳤는데도 세 사람 앞에는 오히려 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것만 같았지요. 그리고 그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는 점점 또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절벽 아래서 끌어올린 것이 한 노인의 목숨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사람과 함께 아주 크고 위험한 일이 이 작은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은 결국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이불 속에 누워서도 자꾸 눈을 떴어요. 대문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날 것만 같았거든요. 복례도 벽에 기대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예 눕지도 못한 채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지요. 작은 집안의 말없는 숨소리만 오래 맴돌았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이 되어서야 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지요. 대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마을 어귀 쪽 길목에 검은 차가 아직도 서 있었어요. 어제 봤던 그 차 같았습니다. 차체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희끗하게 얼어 있었고 차 옆에는 점퍼 차림 사내 둘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우물가로 가 물을 길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길목으로 향했어요. 그때 옆집 담장 너머로 상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준호야. 어젯밤 너희 집에도 왔다며?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자느라요. 모른 척하긴. 마을 사람들 다 수군거려. 상철은 슬그머니 담장 가까이 다가왔어요.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라 재미난 구경거리를 찾은 얼굴이었지요. 그 사람들
사람 찾는 거래. 사례금도 있나 보더라. 준호 손에서 두레박줄이 미끄러졌습니다. 풍덩. 우물 안에서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상철은 그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너 뭐 하는 거 있냐? 없어요. 없으면 됐고. 상철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담장 틈으로 자꾸 집안을 흘겨보았지요. 준호는 처음으로 상철이 단순히 입이 가벼운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사정이 엉키면 그 틈에서 자기 몫을 챙기려 드는 사람. 그런 종류의 기척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니 복례가 된장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 냄새보다 먼저 풍겨온 것은 약한 피 냄새였어요. 준호는 얼른 노인 쪽을 봤습니다. 베개 옆 수건에 붉은 얼룩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지요. 머리 상처가 다시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피가 또 나요. 복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젖은 수건을 새 것으로 바꾸며 낮게 말했지요. 열도 오르는 것 같다. 약을 써야겠어. 제가 읍내 다녀올게요. 지금은 안 된다. 복례는 창호지 틈을 한번 보았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이유는 분명했어요. 마을 어귀에 버티고 선 사내들 눈을 피해 다녀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렇다고 가만히 둘 수도 없었습니다. 노인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창백해졌어요.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는 시간이 제일 괴로웠어요. 잠시 뒤 노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준호는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은 복례를 보다가 다시 준호를 보았습니다. 아직 자기 이름도 사정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는데 눈빛에는 오래 눌러둔 무게가 가득했지요. 나 때문에 너희까지 곤란해졌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가 먼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덜 실렸습니다. 사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처음 절벽 아래서 노인을 봤을 때는 사람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달라졌지요. 저 낯선 사내들은 분명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너무 거칠었어요. 복례가 약소 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요. 그거면 됐소.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감았지요. 주름 깊은 눈가가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준호는 또 한 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너무 아프게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이 지나자 준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구에 안 나가면 오늘 품삯도 못 받습니다. 복례 약살 돈도 쌀쌀 돈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집을 비우자니 노인이 마음에 걸렸지요. 망설이던 끝에 준호는 빈 광주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적어도 평소처럼 움직여야 수상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골목을 빠져나가는 내내 누가 등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점퍼 사내 하나가 담배를 버리고 준호 뒤를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았지요. 준호는 일부러 항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돌아서 뛰고 싶었지만 그러면 끝장이었습니다. 어깨가 자꾸 굳어갔어요. 항구에 닿았을 때도 사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선 상자 옆에 기대선 채 주변만 살피는 척했지요. 준호는 일하는 내내 손이 자꾸 어긋났습니다. 얼음 상자를 들다 미끄러뜨렸고 그물 바늘에 손가락까지 찔렸어요. 피가 맺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집 생각뿐이었지요. 점심 무렵 준호는 품삯을 미리 조금만 달라고 사정해 봤습니다. 약이라도 사서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어제도 내가 좀 일찍 빠졌잖니. 오늘 끝까지 하고 받아가라. 틀린 말이 아니어서 준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턱 막혔지요. 그때 멀리서 상철이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대는 검은 점퍼 차림 사내였어요. 상철은 손짓까지 해가며 준호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준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준호는 해가 기울기 전에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사내들 눈이 무서워 꼭 참아야 했어요. 마침내 품삯으로 받은 몇 장의 1,000원짜리를 쥐고 약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손끝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국 안에도 검은 점퍼 하나가 먼저 서 있었지요. 준호는 문턱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사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약국 주인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묻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약 한 봉지도 못 사고 그대로 골목으로 빠져나왔지요. 발걸음이 허탈하게 휘청거렸습니다. 해질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복내 얼굴은 오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열이 올라 땀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준호는 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 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을 못 샀어요. 복내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 손등에 난 상처를 보고 더 마음 아픈 얼굴을 했지요. 따라붙었구나.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았습니다. 밖은 좁고 숨을 곳은 없고 어른 도움을 청하기에는 마을 사람들 입이 너무 가벼웠어요. 준호는 처음으로 자기 몸집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절벽에서는 무서워도 몸부터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딜 가도 벽이 막고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해가 지자 더 안 좋은 일이 겹쳤습니다. 상철이 삽 하나를 빌린다며 느닷없이 마당 안까지 들어온 것이었어요. 복내는 대문 앞에서 막아섰지만 상철은 일부러 더 안쪽을 기웃거렸지요. 아이고 할머니. 그냥 삽 하나만 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필요하면 내일 낮에 와라. 낮에는 바빠서요. 상철 눈은 자꾸 방문 쪽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상철 앞을 슬쩍 가로막았어요. 상철은 그런 준호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요즘 뭘 그렇게 숨기고 다니냐?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까지 들락거리고. 그런 거 없어요. 없긴. 너 어제 절벽 쪽에서 누굴 봤다는 소문도 돌더라. 준호 얼굴이 굳었어요. 그 짧은 순간을 상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매섭게 번쩍했지요. 하지만 복내가 삽을 밖으로 내밀며 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가시오. 상철은 입맛을 다시며 삽을 받아들었습니다. 돌아서면서도 뒤를 2번이나 돌아봤어요. 좋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집안 공기는 아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노인은 열에 들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지요. 준호는 수건을 갈아주고 미지근해진 물을 데워오고 복내가 시키는 일을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일수록 마음은 더 작아졌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었습니다. 복내가 잠깐 부엌으로 간 사이 노인이 준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야. 준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은 마른 손으로 이불 끝을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혹시 이 마을에 공중전화가 있느냐? 읍내 가는 길목에 하나 있어요. 그래. 노인은 그 한마디 뒤로 한참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삼키는 얼굴이었지요. 준호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노인이 힘겹게 덧붙였어요. 미행이 붙었을 테니. 그 말에 준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행.
그런 말은 드라마에서나 듣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자기 집안에서 자기 바로 앞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만 더 정신을 차리면 꼭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다. 준호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대신 작게 대답했지요. 그때 되면 제가 갈게요. 노인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고맙다는 뜻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골목 끝에서 시작된 짖음이 이 집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복례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대문 너머로 여러 사람 발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어제보다 많았습니다. 자갈이 지지겨지는 소리도 더 거칠었지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야. 준호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상철 목소리까지 섞여 들렸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어젯밤부터 저 집이 제일 수상했다니까요. 상철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온 순간 준호는 뱃속이 서늘하게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어젯밤부터 저 집이 제일 수상했다니까요. 검은 점퍼 사내들 사이에 섞인 상철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무서워서 떠는 사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아냈다고 우쭐한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복례는 아궁이 앞에서 일어나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얼굴빛은 변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인은 이불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열이 오른 얼굴이었는데도 눈빛만은 차갑게 깨어 있었지요. 또 온다. 준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제 밤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그냥 묵고 가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도 더 많았고 대문 앞에 선 그림자도 여럿이었습니다. 쿵, 쿵. 이번에는 노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여시오. 복례가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이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느린 걸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어요. 준호는 얼른 노인 옆으로 가섰습니다. 노인은 한 손으로 방바닥을 짚은 채 숨을 골랐지요. 또 숨어야 해요.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제 썼던 창고는 이제 위험했어요. 상철이 집 안쪽 구조를 대강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호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가 순간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부엌 바닥 아래 오래전에 감자를 묻어두던 작은 저장 구덩이였어요. 지금은 거의 쓰지 않아 뚜껑 위에 쌀자루와 나무강주리를 얹어두고 있었지요. 사람 하나 겨우 웅크릴 만한 자리였습니다. 준호는 복례를 돌아봤습니다. 복례도 같은 생각을 한 듯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광주리를 치우고 두 손으로 무거운 나무판을 밀어 올렸습니다. 눅눅한 흙냄새가 훅 올라왔어요. 안은 캄캄했습니다. 숨쉬기도 답답할 만큼 좁아 보였지요. 잠깐만 참으셔야 해요. 노인은 준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구덩이 안으로 몸을 넣었습니다. 몸집이 커서 쉽지 않았지요. 준호는 이를 악물고 어깨를 밀어 넣었습니다. 노인 이마에 식은 땀이 번졌고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렸어요. 간신히 몸이 다 들어간 뒤 준호는 이불 한 장을 접어 노인 머리 쪽에 넣어 주었습니다. 흙바닥이 너무 차가울 것 같았거든요.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돼요. 노인이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나무판을 덮고 그 위에 쌀자루를 올려놓은 순간 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례가 끝까지 버티지 못한 것이 분명했어요. 아니면 아예 밀고 들어온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요? 복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끝이 조금 떨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시간 없습니다. 사람 하나 찾고 끝낼 겁니다. 찾을 사람이 없다고 했잖소. 그건 우리가 보면 압니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러 방금 잠에서 깬 아이처럼 눈을 비비고 있었지요.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부엌 바닥 아래에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끝장이었습니다. 사내 셋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많았어요. 그들 뒤에 상철까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복례가 손으로 막아도 상철은 슬그머니 옆으로 비켜 들어왔습니다. 꺼보세요.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상철이 너무 미웠습니다. 늘 입만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눈빛까지 달랐어요. 남을 궁지에 몰아넣고도 죄책감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뒤져.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이 순식간에 어질러지기 시작했어요. 장롱문이 열리고 이불이 들쳐지고 찬장이 덜컥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구멍난 바가지와 양은 냄비가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지요. 복례가 막아서려 했지만 사내가 팔로 밀어내자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가려는 순간 다른 사내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준호는 이를 악물고 멈췄습니다. 눈앞에서 복례가 휘청이는 걸 보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견딜 수 없이 분했습니다. 복례는 무릎을 짚고 겨우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말했습니다. 남의 집을 왜 이렇게 망쳐놓는 거요? 사람이나 내놓으시죠. 없다니까. 사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부엌 바닥, 쌀자루, 나무판. 사내가 그쪽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준호 심장도 같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눈이 반짝거렸지요. 뭔가를 찾기만 하면 당장 손가락질할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례가 갑자기 허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신음이 짧게 터졌지요. 아이고 무릎이야. 정말 아픈 것인지 일부러 그런 것인지 준호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시선이 모두 복례 쪽으로 쏠렸어요. 사내 하나가 짜증 섞인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왜 이래 또? 비 오는 날부터 이랬소 아이고. 복례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끝까지 파르르 떨렸습니다. 꾸민 연기 같지 않았어요. 실제 통증도 섞여 있을 것이 분명했지요. 준호는 달려가 복례를 붙잡았습니다. 복례 몸은 축 늘어졌지만 준호 손등을 아주 약하게 눌렀어요. 그 미세한 힘에서 준호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들어야 한다는 걸요. 할머니, 누워 계세요. 준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가져온 물그릇을 복례 앞에 내려놓았지요. 사내들은 잠시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노인네 하나가 쓰러질 듯 아파하는데 집을 더 뒤지는 것이 마을 사람 눈에 곱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기 쌀자루 밑도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상철 말대로 쌀자루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대문을 두드렸어요. 복례 어멈, 괜찮소? 이장이었습니다. 아까 집안이 뒤집히는 소리를 듣고 온 모양이었어요. 뒤이어 옆집 아주머니 목소리도 섞였습니다.
왜 이래요? 사람 살던 집을 다 뒤집어 놓고. 작은 마을은 이런 데서 이상하게 빨랐습니다. 소란이 나면 금세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사내들 얼굴이 한꺼번에 굳었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이 동네에 낯선 사내들이 대놓고 행패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혀를 차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상철이 얼른 말했어요. 아니, 잠깐만 더 보면. 조용히 해. 냉랭한 한마디에 상철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제야 자기 선을 넘었는지 알아차린 얼굴이었지요. 사내들은 어지럽힌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철도 뒤늦게 따라 나갔지만 대문턱에서 준호를 돌아보는 눈빛은 여전히 찜찜했어요. 뭔가 놓친 것 같아 못내 아쉬운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마당 밖이 조용해지고 이장과 아주머니들 발소리도 멀어진 뒤에야 준호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너무 길어서 가슴 안에 돌덩이라도 들어있던 것 같았어요. 복례는 벽에 기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무릎이 심하게 온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준호는 급히 방석을 끌어다 받쳐드렸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파요? 괜찮다, 괜찮은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복례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 바닥에 쌀자루를 치웠습니다. 나무판을 들어 올리자 눅눅한 냉기가 확 올라왔어요. 노인은 얼굴에 흙먼지를 묻힌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오래 참은 사람처럼 어깨가 거칠게 오르내렸지요. 준호가 손을 내밀자 노인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를 펴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그러고도 가장 먼저 본 것은 복례 얼굴이었습니다. 다치셨소? 복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겠구나. 준호와 복례가 동시에 그를 봤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열로 달아오른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전보다 또렷했어요. 그 안에는 오래 눌러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강태준이요. 준호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복례는 그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분명히 봤습니다. 복례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요. 강태준은 그 짧은 흔들림을 보지 못한 듯 이어 말했습니다. 서울에 내 사람 하나가 있소. 오래된 비서요. 그 사람만 만나면 이 일은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울, 비서. 그때서야 눈앞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어요. 연락만 되면 되는 거예요? 준호 말에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 지금 나를 찾는 놈들이 길목을 다 보고 있을 거다. 그래도 해야 하잖아요. 준호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돌려 손주를 바라봤어요. 걱정과 놀람이 함께 어린 눈빛이었지요. 강태준은 잠시 준호를 보았습니다. 12살 아이 얼굴에는 겁도 있었고 피로도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던 그때와 똑같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지요. 공중전화가 아직 있느냐고 내가 물었지. 있어요. 내일 새벽 날 밝기 전에 가야 한다. 복례가 바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애를 또 위험한 데로 보낼 순 없어요. 준호는 복례 쪽을 향해 무릎을 옮겨 앉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안 움직이면 저 사람들이 또 와요. 오늘보다 더하게요. 복례 입술이 떨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어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오늘만 해도 집이 거의 뒤집힐 뻔했으니까요. 준호는 복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가서 전화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동네 애예요. 어른들보다 덜 눈에 띄어요. 강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주머니 안쪽에서 젖어 구겨진 가죽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는 빗물에 젖다 만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펴며 말했습니다. 민상구. 그 사람 이름이요. 준호는 그 이름을 눈에 새기듯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작은 집안에서는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내는 준호 옆에 앉아 손등만 오래 쓸어내렸어요. 말은 없었지요. 강태준은 몇 번이나 기침을 삼키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집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준호는 처음으로 이 마을을 속여야 했습니다. 어린 몸으로 어른들이 버려놓은 위험 한가운데를 뚫고 나가야 했지요. 방 안에 남은 것은 짙은 침묵뿐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지금과는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밤은 길었지만 새벽은 생각보다 빨리 문틈에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거의 잠들지 못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바깥은 아직 캄캄했지만 먼 바다 쪽 하늘이 아주 조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의 시간, 사람들 숨도 개 짖는 소리도 잠깐 멎는 그 짧은 틈이었지요. 복내는 벌써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은 작게만 살려두었어요. 누가 보기에는 그저 이른 새벽 밥을 짓는 집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복내는 말없이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빈 약봉지 하나와 어제 준호가 받아온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들고 가거라. 누가 물으면 약 사러 간다고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꽉 잠겨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강태준은 방 안에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열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밤새 훨씬 또렷해졌지요. 그는 젖었다가 겨우 마른 명함 뒷면에 번호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숫자는 번질 듯 말 듯 위태로웠지만 꼭 눌러 쓴 흔적이 선명했어요. 이 번호로 걸어라. 준호는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처음에는 못 믿을 거다.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남산 회의실 창문을 열어놓으신 나를 회장님이 기억하신다고 말해라. 준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잊지 않으려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남산 회의실 창문. 회장님이 기억하신다. 복내는 준호 목에 낡은 목도리를 감아주었습니다. 익숙한 손길이었지요. 예전 같으면 길 조심해라 하고 끝났을 텐데 그날은 손이 오래 머물렀어요. 매듭을 한 번 묶고 다시 고쳐 묶고 또 한 번 만졌습니다. 준호야. 복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복내 눈가가 밤새 더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만은 아닌 얼굴이었지요. 무섭더라도 뛰지는 말아라. 숨길 게 있는 사람이 먼저 뛰는 법이다. 준호는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내 손등을 잠깐 잡았다 놓았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어린아이에게 짐을 지운 어른의 미안함이 길게 깔려 있었지요. 한참 뒤에야 아주 작게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살아 돌아와야 한다. 준호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문을 여니 새벽 공기가 칼끝처럼 들이쳤습니다.
골목은 아직 어두웠고 마을 지붕마다 밤새 맺힌 물기가 희끗하게 빛났어요. 준호는 보자기를 품 안에 넣고 일부러 평소보다 느리게 걸었습니다. 너무 조심하는 것도 수상해 보일 수 있었거든요.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검은 차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보던 사내 둘 가운데 하나가 차 문에 기대 졸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담배를 손에 든 채 하품을 하고 있었어요. 날이 채 밝지 않은 시간이라 그런지 경계가 조금 느슨해진 듯 했습니다. 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요. 사내 하나가 준호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가냐? 준호는 품에 든 빈 약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약국 가요. 할머니 무릎이 밤새 더 아파서요. 읍내까지? 네. 어제도 못 샀어요. 사내는 잠시 준호를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운동화, 바람 들어오는 점퍼, 반쯤 트어진 목도리. 어디를 봐도 가난한 동네 아이였지요. 사내는 별 흥미 없다는 듯 턱만 까딱했습니다. 빨리 갔다 와. 준호는 고개를 꾸벅하고 그대로 걸었습니다. 등 뒤가 따갑게 뜨거웠어요. 마을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절대 뛰지 말라는 복내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맞췄어요. 골목이 꺾이고 검은 차가 더는 보이지 않게 된 뒤에야 준호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다리 힘이 풀릴 뻔했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읍내 가는 비포장길에는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풀잎끝마다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보폭을 넓혔어요. 마음은 뛰고 싶었지만 몸은 빠르게 걷는 아이 정도로만 보이게 애썼습니다. 공중전화는 읍내 버스 정류장 옆 구멍가게 앞에 있었습니다. 낡은 빨간 부스였어요. 유리에는 오래된 광고지가 반쯤 붙어 있었고 동전 넣는 입구는 닳아 반질거렸지요. 아직 가게 문도 완전히 열리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안쪽에서는 주인 아주머니가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너무 차가워 동전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어요. 번호를 누를 때도 손이 덜덜 떨렸지요. 한 자리, 또 한 자리. 마지막 숫자를 누르고 수화기를 귀에 댔을 때 자기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준호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혹시 아무도 안 받으면 어쩌나 싶었어요. 네 번째 신호가 울릴 때쯤 딸깍 소리와 함께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강태준 회장 비서실입니다. 준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태건개발, 비서실. 생각보다 훨씬 큰 곳과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정신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민상구 아저씨 계세요? 누구시죠?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가 장난 전화하면 안 됩니다. 딱딱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막아섰습니다. 준호는 손잡이를 더 꽉 쥐었어요. 그대로 끊길 것 같았지요. 그 순간 강태준이 새벽에 해준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숨도 쉬지 않고 빠르게 말했어요. 남산 회의실 창문을 열어놓으신 나를 회장님이 기억하신다고 전해주세요. 수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짧은 정적이었는데 준호에게는 한참처럼 느껴졌어요. 멀리 종이 넘기는 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스쳤고 누군가 급히 움직이는 기척도 들렸습니다. 곧 다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낮고 눌린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냐? 준호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민상구라는 것을요. 준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바닷가 마을에 사는 준호예요.
강태준 회장님이 살아계신다고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숨소리 하나 없는 정적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준호는 더 또박또박 말했어요. 회장님 살아계세요. 다치셨지만 살아계세요. 지금은 숨고 계세요. 민상구 숨이 거칠게 흔들리는 것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사람처럼 목이 자꾸 잠겼지요. 준호는 괜히 자기 눈시울까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화기 너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도 이 사람이 정말 그 노인을 찾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전해졌거든요. 어디냐? 지금 어디 계시냐? 준호는 바닷가 마을 이름과 집 앞 팽나무와 무너진 방파제와 뒤편 좁은 산길까지 자기가 아는 대로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민상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중간중간 되물었어요. 알겠다. 잘 들었다. 잠시 뒤 민상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처음으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목소리였어요. 지금부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회장님 곁을 절대 비우지 말고 오늘 밤까지 버텨라. 내가 직접 가겠다. 준호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오세요? 반드시 간다. 짧은 한마디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군가 정말 온다고 어른 하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가슴 안에 어둠이 조금 걷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열이 많이 나세요. 약도 못 샀어요. 민상구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괜찮다. 내가 이미 큰일을 했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라. 전화가 끊긴 뒤에도 준호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무릎은 뒤늦게 후들거렸지요. 하지만 아까 대문을 나설 때와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만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아주 가느다란 실 같지만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희망 하나가 손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준호 아니냐? 이 새벽에 웬일이니? 준호는 얼른 정신을 차렸어요. 할머니 약 사러 왔어요. 아주머니는 준호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아이가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고 손은 추위에 벌겋게 얼어 있었지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해열제 봉지와 파스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외상이다. 다음에 갚아라. 준호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저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요. 알아.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준호는 두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모간이 뜨끈해졌어요. 세상은 온통 차갑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지요.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약봉지를 보자기 깊숙이 넣고 다시 마을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조금 더 밝아졌고 갈매기 울음도 멀리서 들렸어요.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희망을 손에 쥐었을수록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또렷해졌거든요. 마을 어귀에 가까워졌을 때 검은 점퍼 사내 하나가 다시 길을 막아섰습니다. 약은 샀냐? 준호는 보자기를 열어 봉지부터 먼저 보였습니다. 일부러 공중전화 얘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사내는 약봉지를 들여다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효자네. 그 말이 비꼬는 건지 아닌지 모를 목소리였지만 준호는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아이 손에 든 것이 정말 약분이라 믿은 모양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걸었습니다. 집이 보일 때까지도 절대 뛰지 않았지요.
대문 앞에 서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복내가 묶어준 목도리 끝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지요. 강태준도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세운 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눈빛이 한꺼번에 준호에게 쏠렸어요. 준호는 대답 대신 약봉지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 안에 걸린 숨을 겨우 넘기며 말했습니다. 연락됐어요. 방 안 공기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놓친 것 하나 없게 민상구와 나눈 말을 모두 전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버티라고 했다는 말, 직접 오겠다고 했다는 말, 반드시 오겠다고 했다는 그 짧은 약속까지요. 강태준은 준호 말을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른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펴졌어요. 복내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다가 약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작게 떨렸지요. 잠시 뒤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 없는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너질 듯 벅찬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람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보았어요. 두려움만 있는 얼굴도 분노만 있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겨우 실 하나를 붙든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복내가 조용히 물을 데우러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붙고 작은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사소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젯밤까지는 이 집안을 누르고 있던 것이 절망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은 아니었고 밖에는 여전히 그들을 노리는 눈이 서 있었지요. 그래도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공중전화 부스에서 겨우 닿은 한 통의 전화, 외상으로 건네받은 작은 약봉지, 그리고 반드시 오겠다고 남긴 한 사람의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무너져가던 마음 한쪽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지요. 준호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약속 하나로 다시 버틸 수 있다는 것을요. 민상구가 온 것은 그날 밤이 완전히 내려앉고 난 뒤였습니다. 바깥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편안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을 어귀에 서 있던 검은 차는 해가 진 뒤 한 번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지요. 누가 어디에 숨어 지켜보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대문이 보이는 창가에 여러 번 갔다 왔고 복내는 된장국을 데워놓고도 자꾸만 불을 줄였다 켰다 했습니다. 태주는 열이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얼굴이 수척했어요. 그래도 오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에는 방향이 생겨 있었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세 사람 말수는 더 줄었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오실까? 혹시 오다가 들키면 어쩌지? 여기까지 와도 너무 늦으면 어쩌지? 그런 불안을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방 안 공기에는 분명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뒷산 쪽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먼저 창호지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달빛도 희미한 밤이었지만 검은 실루엣 하나가 산길을 돌아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이어 그 뒤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따라붙었지요. 준호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는 복내와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세 번 작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뒷문을 열자 바깥 찬 공기와 함께 중년 사내 하나가 급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두운 코트를 입은 남자였어요.
몸집은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몹시 날카로웠지요. 그런데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 눈빛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있는 태준을 본 순간이었어요. 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오려다가 그대로 무릎이 꺾였지요. 그는 마루 끝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갈라졌어요. 준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민상구구나. 전화기 너머에서 떨리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민상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동안 들지 못했습니다. 손등이 파르르 떨렸어요. 태준도 곧장 말을 잇지 못했지요. 방 안에는 작은 숨소리와 눌린 울음 같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태준이 힘겹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구야. 민상구가 그 손을 두 손으로 받쳐쥐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살아계셔서, 정말 살아계셔서.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마치 오래된 벽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방 안에 울렸지요. 준호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다가 괜히 자기 모간도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 하나가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구나. 그 사실이 크게 다가왔어요. 민상구와 함께 온 사람은 태준이 오래전부터 믿고 지내던 의사였습니다. 민상구가 혹시 몰라 데리고 온 것이었지요. 그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손은 빨랐습니다. 태준 머리 상처를 다시 살피고 열을 재고 준비해 온 해열제와 항생제를 건넸어요. 복례는 그 곁에서 온수와 수건을 챙겼습니다. 준호도 심부름하듯 바삐 움직였지요. 사람이 하나 더 와서 그런지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무조건 숨고 버티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공기가 생겨났어요. 의원 남자가 다녀간 뒤 태준은 약을 먹고 조금 더 편한 숨을 쉬었습니다. 복례도 그제야 아궁이 옆에 잠깐 허리를 기대며 숨을 돌렸지요. 민상구는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낡은 장판, 이 빠진 찻잔, 빛에는 천장 자국까지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복례 앞에 조용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 회장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희가 뭘 했다고 그러시오? 먼저 업어온 건 이 아이예요. 민상구 시선이 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준호를 제대로 바라보았어요. 12살짜리 아이 얼굴에는 피곤함도 남아 있었고 손등 상처도 여기저기 붉게 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보인 것은 아직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걱정하는 눈빛이었지요. 민상구는 준호 앞에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다 끝났을 거다. 준호는 얼굴이 화끈해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부터 살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태준이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오래 머물렀지요. 절벽 아래서 이 아이가 자기를 붙잡던 순간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민상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다시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감정만 나눌 수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민상구는 낮은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준이 실종된 뒤 회사 안은 사실상 동생 태석 쪽 사람들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 며칠 뒤 열릴 임시 이사회에서 태준 사망 전제를 깔고 대표직과 주요 지분 정리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 이미 몇몇 임원들은 겁을 먹거나 줄을 선 상태라는 것까지요. 준호는 잘 모르는 말이 많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 여기서 늦어질수록 나쁜 쪽이 더 커진다는 것이었어요. 증거는 있소?
태준이 물었습니다. 민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웠어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회장님 차량 이동 기록, 절벽 근처 CCTV 일부, 그리고 그날 회장님을 마지막으로 태운 사람이 태석 쪽 운전기사였다는 진술까지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회장님이 직접 살아계셔야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야겠군. 복내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몸이 이러신데 무슨. 지금 안 나가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거요. 태준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복내는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태준 얼굴에 서린 책임감 같은 것을 본 모양이었지요. 그러나 민상구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턱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회장님 살아계신 사실이 바깥에 새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일 밤까지 몸을 추스르시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 준비를 마친 뒤 모셔가야 합니다. 그 말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버텨야 할 시간이 하루 더 생긴 셈이었어요. 길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모두의 얼굴에는 전보다 덜 막막한 기색이 떠올랐지요. 무작정 숨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기다림이 되었으니까요. 이야기가 잠시 멎은 틈에 복내는 부엌으로 가 다시 물을 올렸습니다. 준호도 따라가 그릇을 꺼냈지요. 민상구와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회사 얘기를 나누는 동안 복내는 된장을 조금 더 풀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움직임이었는데 준호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밤 냄새가 나는 집안에서 어른들이 숨을 고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금방 다 무너질 것 같던 밤이 조금은 버틸만해진 기분이었거든요. 잠시 뒤 네 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상구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밥상 한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복내는 자연스럽게 태준 앞에 국그릇을 밀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국 냄새를 맡은 것인지 복내 손등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태준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눈빛을 이미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 문이 열리던 순간에도 복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요라고 말하던 순간에도요. 태준은 한참 만에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지요. 방 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이 맛을 잊은 줄 알았소. 복내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민상구도 태준을 바라봤어요. 준호만 아직 그 뜻을 다 모른 채 두 어른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똑바로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복내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남대문 근처 시장 골목을 기억하시오? 준호는 숨을 삼켰어요. 민상구 눈도 커졌습니다. 복내는 잠깐 국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부정도 놀람도 없었어요. 다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조용한 체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억하지요. 태준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게 나였소. 가진 걸 다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던 놈이었소.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회장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태준은 주름 깊은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밥을 사주셨소. 손에 쥐고 있던 반지까지 빼서 이거라도 가지고 살아보라 하셨지. 그 말이 떨어지자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복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젊은 사람이 눈빛이 너무 죽어 있었어요. 그냥 못 지나가겠더이다. 태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평생 찾으려 했소. 그런데 찾을수록 더 못 찾겠더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나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소. 복례는 그 말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찾지 말았어야지요. 그걸 찾으면 뭐합니까? 다 지난 일인데. 아니요. 태준 목소리가 이번에는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안 지난 일이었소. 내게는 한 번도. 준호는 그 순간 복례가 왜 처음부터 모른 척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돌려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간 인연 하나를 조용히 품고 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태준에게 그 하루는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날이었을 겁니다. 복례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문 열던 순간 알았어요. 태준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 안 했지요. 이제와 그걸 굳이 들춰서 뭐 하나 싶었어요. 살아서 들어온 것만 해도 다행인데.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회사 사람들 앞에서 서는 회장이 아니라 정말 오래 묵은 빚 앞에 선한 사람 같았어요. 나는 빚을 갚겠다는 말로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소. 다만 그날 받았던 마음을 끝내 잊지 않았다는 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소. 복례는 대답 대신 국그릇을 태준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시오. 아주 평범한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운함도, 이해도, 오래 묵은 마음도, 이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도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민상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꼭 큰 말이 없어도 풀리는 것이 있구나. 그냥 오래 버티고 끝내 다시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되는 일이 있구나 싶었지요. 그날 새벽이 가까워 올 때까지 네 사람은 작은 불빛 아래에 둘러앉아 앞으로의 일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민상군은 내일 밤 다시 차를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앞길은 여전히 위험하니 뒷산 오솔길로 빠져 방파제 너머 공터에서 만나자는 계획이었지요. 서울에 올라가면 믿을 수 있는 의사와 법무팀, 그리고 아직 태준 편에 선 몇몇 임원을 바로 붙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길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럼 거의 다 된 거예요? 준호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상구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생각하던 그는 미세하게 웃었어요. 거의 다 왔다. 그런데 마지막 한 걸음이 제일 어렵다. 준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금 환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말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민상구가 떠나기 전 그는 복례 무릎을 걱정스레 바라보며 병원 예약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태주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 적듯 듣고 있다가 아주 낮게 덧붙였지요. 이번 일만 끝나면 제일 먼저 그 일부터 하겠소. 복례는 손사래를 쳤지만 예전처럼 단호하게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할머니 얼굴에서 처음으로 아주 엷은 안도 같은 것을 보았어요.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안도 말입니다. 민상구가 산길로 다시 사라진 뒤에도 집안에는 그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정막이 전보다 덜 무겁게 느껴졌어요. 태주는 약기운 때문인지 조금 더 깊은 잠에 들 수 있었고 복례도 벽에 기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창문 틈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밤새 버틴 끝에 오는 새벽은 늘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집이었고 대문 밖에는 아직 위험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복래도 혼자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준호 역시 이제는 무서움만으로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린 뒤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 아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바꾸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불을 끌어당겨 태준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에서 잠든 듯 눈을 감고 있는 복래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작은 집안에는 된장 냄새와 양 냄새와 새벽 공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걸음이었어요.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한번 엉켜버린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 아직 힘든 싸움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세 사람은 더 이상 절벽 끝에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요. 민상구가 다녀간 뒤 다음 날 하루는 준비와 기다림으로 길게 흘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레 연락이 이어졌고 태주는 약을 먹으며 몸을 추슬렀지요. 복래는 겉으로는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준호가 보기에는 물 한 바가지 뜨는 손끝까지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 오기 전까지 시간은 이상하게 더디게 흘렀습니다. 준호는 대문 밖만 서성이며 하루를 보냈어요. 복래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태준도 약을 먹고 잠깐씩 눈을 붙였다가 금방 깨어나곤 했지요. 민상구가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세 사람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함께 쌓였습니다. 그래도 어제와는 달랐어요. 막막함만 붙잡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밤만 넘기면 된다는 마음이 세 사람 등을 겨우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 뒷산 쪽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민상구와 함께 건장한 사내들이 더 따라왔고 멀찍이 차량 불빛도 잠깐 비쳤습니다. 모두 말을 아꼈지요. 소리 하나 잘못 나면 아직 마을 어귀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를 감시 눈에 띌 수 있었거든요. 민상구는 태준 얼굴을 보자마자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의원이 다시 상처를 살폈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움직이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오래 버티시면 안 됩니다.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몸은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단단했지요. 복래가 낡은 외투를 들고 와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괜히 가슴이 꽉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며칠 전 절벽 아래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던 노인이 이제는 자기 두 발로 문 밖을 나서고 있었으니까요. 산길은 어둡고 가팔랐습니다. 준호는 앞서가는 민상구 등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복래는 무릎이 아파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중간중간 숨을 고를 때마다 준호는 얼른 팔을 받쳐드렸지요. 차가 세워진 방파제 뒤 공터에 도착했을 때 모두 등줄기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따뜻한 바람이 밀려나왔어요. 준호는 생전 처음 타보는 검은 세단 안을 잠깐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놀랄 틈도 없이 민상구가 재촉했지요. 차는 곧바로 불을 끄고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바닷길이 멀어졌고 오래 살던 집 지붕도 어둠 속으로 묻혀갔어요. 복래는 창밖을 오래 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준호는 그 얼굴을 가만히 살폈어요. 늘 그 집에서만 살 줄 알았던 할머니가 이제는 다른 길 위에 올라 있는 것이
어쩐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두 사람 쪽으로 시선을 한번 옮겼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일 끝나면 두 분은 다시 그런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복례는 손을 저으려다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받을 힘조차 아껴야 할 때라는 걸 아는 얼굴이었지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새벽이 다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상군은 준비를 서둘러 놓아두었어요. 믿을 수 있는 의사가 태준을 곧바로 살폈고 법무팀과 몇몇 임원들은 별도 회의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모든 것이 낯설고 커 보였어요. 유리문, 긴 복도, 카펫 바닥, 묵직하게 닫히는 자동문 소리까지 전부 처음 겪는 것뿐이었지요. 그래도 민상군은 준호와 복례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그 말이 하루 종일 몇 번이나 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이 왔습니다. 건물 안은 일찍부터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태준 실종 이후 회사 안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터라 이날 회의에는 임원들뿐 아니라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지요. 모두가 한 가지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강태준 회장이 돌아오지 못하면 동생 태석이 사실상 회사를 움켜쥐게 되리라는 것을요. 준호는 새 셔츠를 입고도 자꾸만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천이 너무 깨끗하고 빳빳해서 제 옷 같지 않았거든요. 복례도 민상구가 준비한 단정한 외투를 걸쳤지만 손은 계속 소매 끝만 매만졌어요. 태주는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상처 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으나 그보다 먼저 돌아온 것은 사람을 이끌던 기운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같아요.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제 말에 스스로도 놀란 얼굴이었어요. 아직 정식으로 그렇게 부른 적은 없었는데 그 말이 저절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태준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입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번졌지요. 그래. 오늘은 그 이름으로 불러도 좋구나. 회의실 앞 복도는 숨소리까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이미 태석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기자들 카메라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지요. 민상군은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태준은 좌우를 한번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준호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복례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얼굴은 잔뜩 긴장해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두 사람 손을 차례로 잡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문이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한순간에 끊겼어요. 회의실 안 단상 앞에 서 있던 태석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죽은 줄 알았던 형이 다친 흔적을 안고도 자기 두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아무도 예상 못한 아이와 늙은 여인을 곁에 세운 채 말입니다. 기자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태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로 곱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지요. 태석은 입술이 말라붙은 얼굴로 두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님. 태준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회의실 끝까지 또렷하게 닿았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느냐. 그 한마디에 장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상구가 곧바로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절벽 근처 CCTV 기록, 차량 이동 내역, 태석 지시를 들은 운전기사 진술서, 그리고 회의 직전 확보한 추가 녹취까지 차례로 스크린에 올렸지요. 태석 얼굴빛이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변명하려 입을 열 때마다 증거가 그보다 먼저 앞으로 나왔어요. 이건 조작이야. 형님이 날 시험하려고.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미 여러 임원들이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셔터를 멈추지 않았지요. 태주는 끝까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어요. 핏줄이라는 이유로 내가 얼마나 오래 너를 감쌌는지 너는 모를 거다. 태석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복례를 앞으로 모셨습니다. 낯선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자 복례 어깨가 잠깐 움츠러들었지만 태주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분은 내 목숨을 2번 살린 분이요.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태주는 30여 년 전 시장 골목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운 사람도 절벽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자신을 다시 숨 돌리게 해준 사람도 결국 복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를 자기 곁으로 끌어당겼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폭풍 우 치던 절벽 아래로 내려와 나를 끌어올렸소. 준호는 수십 개의 눈빛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처음이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잡아주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태석을 바라보는 준호 눈빛은 겁에 질린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버텨낸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그 순간 회의실 뒤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법무팀이 미리 준비한 고발과 확보된 증거가 바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태석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무릎이 살짝 꺾였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그는 태준을 보며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끝내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수갑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박수는 이내 회의실 전체로 번졌지요. 누굴 위한 박수인지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태준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끝내 사람을 버리지 않은 복례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작은 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자신 같은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준호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태준이 그런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례도 그 옆으로 다가와 준호 어깨를 감쌌어요. 세 사람은 잠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환한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준호는 그 순간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절벽도 지나왔고 거짓말 같은 서울의 큰 회의실도 지나왔어요. 이제 남은 것은 조금 다른 내일뿐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지요. 모든 일이 정리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태석은 구속되었고 회사 안정리는 민상구와 법무팀이 차근차근 맡았습니다. 태주는 병원 치료를 더 받았어요. 복례는 그런 와중에도 병원 대기실 바닥이 편치 않다며 자꾸 일어나려 했지만 태준과 준호가 번갈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약속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차례요. 복례 무릎 정밀 검사가 바로 잡혔습니다. 오래 참아온 탓에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수술과 재활을 잘하면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지요. 복례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나섰어요. 할머니는 이제 괜찮다고만 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복례가 결국 웃으면서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수술날 준호는 병원 복도 의자 끝에 앉아 한참을 발만 내려다보았어요. 태준도 그 옆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잘 끝났다고 말한 순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재활실에서 복례가 처음으로 두 발을 제대로 디뎠을 때 준호는 그 장면을 보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내는 부끄러워 웃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래전부터 굳어있던 삶이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지요. 계절이 한 번 더 바뀔 무렵 준호와 복내는 서울 큰 집 한켠에 새로운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둘 다 어색해했어요. 바닥이 따뜻한 것도, 밤새 바람소리가 새지 않는 창문도,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도 모두 낯설었지요. 준호는 새 책가방을 받고도 한참을 만지기만 했습니다. 자기 것이 맞나 싶은 얼굴이었어요. 태주는 그런 준호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예전처럼 소박한 된장국이 올라왔습니다. 복내가 직접 끓인 것이었어요.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밥그릇마다 반찬이 고르게 놓여 있었고 누구도 눈치 보며 한 숟갈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이제 불러도 되지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뭘 말이냐? 준호는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 목을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지요. 복내는 고개를 숙인 채 웃고 있었어요. 태준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말 오래 기다렸구나. 준호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절벽 아래서 사람을 살리던 날보다도 더 맑아 보였어요. 그 뒤로 준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말을 쓰는 아이들 사이에서 어색해하기도 했고 자기 낡은 과거가 갑자기 떠올라 입을 다무는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준호는 원래 버티는 힘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등을 밀어주었고 복내는 매일 아침 옷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늘 하던 손길이었어요. 다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지만 예전처럼 일만 붙잡고 살지는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왔고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때로는 바닷가 마을 이야기가 밥상에 오르기도 했지요. 비 새던 지붕, 장독대역 감나무, 바람 불던 골목길.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인데도 셋이 함께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주는 복내 고향 마을에 작은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번듯하게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소박한 곳이었어요. 복내는 현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자 그제야 말없이 웃었지요. 그 웃음은 긴 세월을 지나 겨우 돌아온 사람의 웃음 같았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어디까지 손해를 봤는지를요. 하지만 끝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다 내민 밥 한 그릇일 수도 있고 비바람 속에서 끝까지 놓지 않은 작은 손일 수도 있었어요. 복내가 30여 년 전 건넨 따뜻한 마음 하나는 태준 인생을 살렸고 그 마음은 돌아 결국 준호 손을 거쳐 다시 세 사람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핏줄은 배신을 택했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민 선의는 끝내 한 사람을 다시 세상 위로 올려놓았지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또 한 번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복내가 끓인 된장국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밥을 먹었고 태주는 그런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내는 두 사람 모습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지요.
이제는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절벽 끝에 매달려 있던 사람도, 오래 무릎을 꿇며 살아온 사람도, 가난한 집에서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도 말입니다. 세 사람은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더 깊은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빗속 사연이었습니다.